너무 바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벌써 한 14, 15년이 지났군요. 우리 그 천정부의 의원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 번째 법무장관이죠. 노무현 정부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 남짓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예. 그때도 검찰 개혁이 과제였는데 안타깝게도 개혁을 잘 못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화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과거의 실패를 좀 반추해 보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다시 법무장관이 되신다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검찰 개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그 경험자로서 어디부터 손을 대시겠습니까? 지금이란 말을 어떻게 규정하냐 문제인데 정말 오늘이 2019년 하여튼 9월이죠. 이 상황이면은 검찰 개혁이 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왜냐? 국회가 마비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 검찰 개혁하려면 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 만드는 문제. 국회 사정이 지금 우선 어렵다. 것이 느껴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이 바로 서려면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되지요. 예, 꼭 정치 권력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경제 권력, 요새는 재벌도 청와대 못지않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뭐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그렇다 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여튼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이렇게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옮겨쥐고 있는 수사권, 소추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런 거 모든 것을 한 손에 한 조직이 가지고 있고 그 조직 자체도 일사불란하게 뭐 요새는 상명하복이란 말은 좀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말은 형식적으로는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착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런 그 초거대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국민의 견제, 뭐 국민의 감시, 국민의 통제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렇게 그렇게 두 가지.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하나는 검찰 자신의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과제로는 아마 지금 보통 수사권 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권 조정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근데 수사 구조 개혁. 국민적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떨까요? 이제 전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다른 인터뷰 하신 데서 보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 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그 반환점을 도운 시점이 좀 됐고 그리고 거의 반환점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굉장한 이제 충돌로 돼서 그 장관 권력이 아직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검찰 개혁을 뭘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좀 인식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무장관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사실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또 경찰까지도 어떤 수사권을 조정하든 수사구조를 개혁하든 하려면 그게 모든 것이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도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그 점에서 보수 세력,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이든 보수 세력이 강력하고 또 검찰 자신도 그런 권력으로 기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국민적 힘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뭐 사실은 농반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자가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취임 전에 가장 강력하던 시절에 국가적 아젠다 아이템의 하나로서 검찰개혁을 제시하고 그때 국민들의 뭐 예컨대 7, 80% 지지를 얻어서 이거 추진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최근 역사에다가 적용시켜 보면은 촛불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작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우선 국민적 분위기로는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국회 사정이 어떠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때 국회 사정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이 여당은 그때도 소수당이고 지금도 소수당입니다. 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마 검찰 개혁 등 모든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세력도 역시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예컨대 제가 속한 정파를 비롯해서 뭐 사실은 천정배는 여당은 아니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뭐 누구 못지않게 함께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때 국회에 다수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국회에는 여러 가지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국회가 단순 과반수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180명의 60%에 해당하는 의석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국회를 어떻게 아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놓쳤는지 뭐 어떤 이유로든지 2년 반이 가깝습니까? 2년 반이 가까운데 이제는 패스트트랙도 더 이상 할 이제 여력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오래 걸리니까 내년 선거가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는 아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는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고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민적 분위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촛불 혁명 때만큼 과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만들어져 있는지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에는 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 장관님만 아니라 저도 늘 하면은 이 검찰 개혁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은 취임 일주일 내에 다 해놓고 다 밀어붙여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저도 강연에서 이제 늘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그 어떤 좋은 찬스를 놓치고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들을 타이밍을 놓쳤 것이 아닌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국회 그 구성이 이제 더 좋았죠. 열린우리당이 단순 과반수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더 갖고 있었고 그런 조건 하에서도 또 패스트트랙 같은 그게 아니고 뭐 과반수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건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강금실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어떤 국회하고 손발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손발이 안 맞는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 점을 그렇습니다. 사실 뼈아픈 경험이고 또 이 자리에서 저부터 그 점에 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저 자신도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또 어떤 참여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는 여당이 너무 약했죠. 불과 뭐 몇십 석. 그리고 그때 이제 강금실 이제 장관과 청와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인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체제였죠. 근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사실은 뭐 큰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의석수도 작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03년에 정부가 출범했고 2004년 4월에 선거 때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이제 과반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 검찰 개혁 문제는 무슨 강력한 아젠다로 던지지 못했고 또 거의 급격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변했죠. 그러니까 2004년 말에는 과반수가 무너졌고 그 당시는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뭐 제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 뭐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졌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지금의 정의당처럼 무슨 그렇게 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뭐 고비처를 만든다 이런데 협력적이었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그 당시 참여정부에 대한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낮았습니다. 매우 낮았고 국회 의석도 아까 과반수가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우리 아까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 때는 혼자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엄청난 검찰에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금실 장관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적진에다 그냥 뚝 떨어뜨렸다. 낙하시켜서 알아서 해보라 했는데 그 엄청난 적진에서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광수 총장하고 뭐 중수부 폐지 문제로 여러 가지 무슨 분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송광수 총장을 임명하는 것도요,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 일인데요. 그때 극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송광수 총장은 굉장히 엘리트긴 하지만은 검찰의 기득권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송광수 총장이 아마 이회창 씨가 대통령 됐으면 검찰총장 됐을 뿐인데, 그런 분을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것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미스였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서,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장관에 취임할 2005년 6월 달에 그 무렵에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 그때는 무슨 당이었죠? 뭐 신한국당이든 무슨 하여튼 한나라당이든 그 당과 대연정을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미 무슨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세력,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할 만한 그런 정치적 힘이나 의지를 못 갖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래서 고비처, 지금은 공수처가 그때는 고비처라고 불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비수사처. 고비처 법안이 2004년경에 발의는 됐지만 뭐 전혀 힘을 못 써보고 무산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왜 못했느냐 하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아까 입법부의 역량, 국민적 분위기 뭐 이런 등등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그런 뭐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조건을 못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국회의원 시절이었나요? 김인혜 교수하고 같이 그 검찰 개혁을 말한다라는 책을 냈죠.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찰 개혁의 어떤 시도했던 것과 실패한 과정을 좀 자세히 이제 써놨는데 거기서 좀 그 뼈아픈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천정배는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무부 장관 천정배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는데 아마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 부분 이 비판 읽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사실 안 읽어봤어요. 그 책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읽어보지 않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 사실은 지금 처음 그래요? 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실은 또 거듭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검찰 개혁이 이제 천정배 장관 한 사람의 문제, 아까 국회 사정이나 그러면 딴 분도 아니고 아니 이제 그분은 지금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저하고 같아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관에 부임하던 때는 참여정부 아까 출범 후 2년 한 반쯤 지났을 겁니다. 절반쯤 지나고 그때는 이미 국회도 무너져 있고 이미 뭐 고비처도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뭐 자유한국당하고 그때 박근혜 세력하고 대연정하자고까지 말씀하시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저는요,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움직이고 하는 개혁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제 임무는 이 검찰을 잘 뭐 관리한달까요? 제 나름 이제 제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관이니까 그거를 잘 이게 그 감독하고 지휘해서 그런 검찰이 뭐 엉터리 짓을 못하도록 잘 하자는 것이 사실은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말이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천정배 장관 때 검찰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 지탄받을 만한 짓들은 별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장관님 그 시절에 검찰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왜 김종빈 검찰 그 총장이 그 사표 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검찰식 강중구 교수의 불구속 지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었죠. 검찰총장의. 법무장관의 그 지휘권 발동인데 거기에 이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사건. 그것도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충격이랄까 그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가요? 아니 물론 검찰의 물론 검찰총장의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총장의 반발이 있어 사표를 냈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검찰총장이 반발한 겁니까? 오히려 밑에서 반발한 검찰총장이 떠밀려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요. 제가 그때 전에 듣기로는 검찰총장이 그때 무슨 젊은 검사들 뭐 중앙지검의 부장급이라든가 뭐 오래돼서 저도 좀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상당히 이제 젊은 엘리트 검사들을 놓고 논의를 해봤는데 절대 다수가 그걸 안 된다. 뭐 그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 뭐 이런 것을 내고 해서 검찰총장이 거기에 떠밀리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불구속 지휘는 관철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반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제대로 그 법치주의에 맞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밖에서 이제 그 사건이나 뭐 뒤에 일입니다만 또 누굽니까? 그 한상대 총장인가요? 그거는 뭐 이명박 정권이 때군요. 이제 그때 보면은 검찰이라는 곳이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수장까지 자르는구나. 그 희생양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김종빈 총장 물러나게 된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러니까 검찰의 설령 총장이라 하더라도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후배들 뭐 이런 쪽에 이제 도저히 뭐랄까요. 자기 명예, 자기 얼굴이 안 서는 일들을 함부로 못하 하는 거겠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강금실 변호사나 천정배 의원, 당시 의원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거는 이제 법무부의 문민화, 그것도 탈검찰화, 같은 것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보면은 강금실 장관 물러난 다음에는 김승규 씨를 앉히고, 검찰 출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천정관님 이제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김성호 씨를 앉혔는데, 김성호는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가봤는데. 그래서요, 이제. 뭐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탈검찰화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남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아마 국민들도 궁금해 하실 건데, 장관님께서 이제 검찰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검찰 실무 경력은 없으신 거죠. 변호사로 있었고, 의원으로 있다가. 그런데 그래서 막상 검찰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조금 이제 이게 그냥 레토릭으로 덕담으로 던지신 건지 실제 그러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 인터뷰에 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보다
잘 하고 있더라. 그 검찰 개혁도 또 많이 되고 있더라. 이제 그런 표현을 어디 인터뷰에 예, 그래요. 예. 아, 물론 이제 제가 검찰을 지휘하는 그 말하자면 최고 사령관 위치에 있게 됐는데 그 사실은 우리 거기에 덕담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해가면서 하려고 했겠죠. 그거는 뭐 그런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전부터도 느낍니다만은 검찰 또 우리나라 검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엘리트 공무원 조직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검찰만큼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헌신적인 그 검사, 그 헌신상 공무원들이 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야, 참 뭐 저 사람들은 사생활도 없나? 뭐 이렇게 느껴지게 뭘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 다음에 착착 그 준비되고 뭐 하는 것들이 훌륭하다. 나는 이 점은 굉장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어떤 그렇게 너무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면서 또 외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예, 우리 주위에도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친구라 하더라도 검사한테는 그거 좀 경원시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검사들이 밖에 그 민심이나 이런 거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실은 좀 외로운 사람들인데 또 그런데다가 아까 일까지 바빠서 뭐 주말이 뭐 없단 말이에요. 요새 뭐 수사한 거 보면 그렇잖아요. 좀 없어서 주로 자기들끼리 늘 놉니다. 뭐 술을 뭐 폭탄주를 잘 마시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고요. 밤중에 늦게 가서 빨리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나라를 살린다 하는 그런 그 사명감과 뭐 그런 뭐 긍지 이런 게 쎄다 보니까 검찰하고 어쨌든 큰 아까 나라하고를 좀 동일시 한달까요? 그래서 검찰을 건드리거나 검찰을 뭔가 좀 비판하는 것은 그건 나라를 비판하는 것 이런 식의 좀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완전히 그러긴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컨대 마피아라고 불리는 경제 엘리트 공무원들 또 무슨 외무고시 출신으로 모여져 있는 뭐 외교관들 뭐 다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요소기도 하지만 검찰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검찰에서 뛰어난 사람일수록 아까 예컨대 송광수 총장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송광수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있고 대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량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유능한 사람일수록 일반 국민과 기득권의 강력한 옹호자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이게 걱정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데 그 장관님으로서 이제 쭉 그 검사가 그 당시에 한 2,000명쯤 그때 한 1,500명, 지금 하면 2,000명이 넘는 거로. 1,500명쯤 그 검사들을 뭐 일일이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검사들 중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개혁의 우군이랄까 좀 개혁적인 검사들을 발굴해내는 건 불가능한가요? 근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이제 뭐가 먼저냐의 문제겠죠. 자꾸 이제 우리가 검찰을 뭐 이를테면 비난하고 또 검찰이란 말이 사실은 검사들로 모여진 조직인데 검사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게 시스템의 산물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제가 갑자기 검찰 옹호자 된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한테 뭐 권력 내놔라 나쁜 놈이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국회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그러면 검찰의 그런 어떤 권력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뭐 그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유명한 명제 아닙니까? 만고의 진리입니다. 인간 사회에. 그래서 검찰한테 그런 엄청난 권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주어놓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검사가 되는 것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또 검찰로 가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 권력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쪽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뭐 검찰을 비난한 것은 본질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검찰이 아까 수천 명이 넘는 검사들이 있는데, 더구나 이제 젊은 검사들도 정의감도 있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좀 한편으로는 자기도 거기 가서 출세하고 싶고 권력을 노리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그래요, 뭐 정의감도 있고 뭐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아래서의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잘 보시면은요, 사실은 그 검사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검찰총장을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은, 나는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그 법무장관 출신이어서 그렇겠지만, 이번에 조국 장관 집에 가서 감히 압수수색을 한 검사들과 검찰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뭐 10명인가 몇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곤혹스러울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윤석열 총장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왜? 이 사람은 이미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이라는 검찰총장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동욱 뭐 총장 때 보면은 뭐 그때 국정원에서 무슨 뭐 혼외자 문제 같은 것을 약점 잡아가지고 결국 몰아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아마 정권 측에서 몰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임기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윤석열 총장이 아닌 검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뭘 되게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중앙지검에 지금 부장을 하고 있으면 아마 내년 2월쯤 인사에는 아마 차장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 2월쯤에는 검사장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쯤에는 검찰총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시켜줍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윤석열은 좀 낫다니까요. 다른 그 검찰 조직은 사실은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을 지금 하고 쪽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이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개개의 무슨 검사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성공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하고, 결국은 이제 그 검사들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설득하고 뭐하고 또 법무장관이 들어가서 개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개혁의 중심지는 국회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국회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정권이겠죠. 여당이라 이끌어야지. 여당과 이 청와대, 당과 정과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법무부, 이게 다 합심이 돼서 해야 하고, 국회가 돼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진짜 가장 큰 걸림돌은 서초동에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뭐 국회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검찰 출신 그 금배지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연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로막아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뭐 사실은요, 저는 좀 뭐 원래 그런다고 해서 참 별로 기대 안 하니까. 아까 검찰이라는 것은 아까 한 번 검사하면 영원히 검사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도 그 정치인도 잘 생각해 보면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검사 같은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국회에 와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로 또 그 사람들이 주로 자유한국당 쪽에 있습니다. 되게 이쪽에 민주진영 쪽은 대체로 변호사나 뭐 이런 출신들이 많고요. 뭐 저처럼. 근데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제가 뭐 그분들이 잘한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국회 구조는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180명의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집결시키고 모으느냐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수 세력이나 아까 검찰 출신을 비난하기 전에 비난하는까지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수 세력을, 우리의 개혁 세력의 동력을 잘 뭉치는 데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에서 또 국회에서 이제 좀 그 방향이 나와야 할 텐데,
그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 구조 속에서는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문제가 많은 그 법안 정도 이상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입법이 되려면은 다음번 총선, 21대 총선을 거쳐야 하는데. 조금 먼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이 10월 27일이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이 좀 뭐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법안을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0월 27일 이후에 좋은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제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른미래당 없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130석 가까운 의석과 뭐 또 정의당과 그다음에 저희 속한 속을 합치면은 150, 그러니까 과반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정배와 대한정치연대가 이 문제를 주도하겠다. 사실은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난점은 이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이요, 검찰관계법만 올라있지 경찰법은 안 올려놨습니다. 나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자꾸 이제 검찰 개혁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검찰 개혁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냥 검찰에 종속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검찰만 잘 만들어지면은 그 종속물인, 시험합니다만 종속물이라면 좀 그렇게 어쨌든 종속적 위치에 있는 이제 경찰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검찰을 개혁하려면은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수사권 같은 걸 뺏고 여러 가지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권한을 대신 경찰한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우냐? 경찰은 과연 그 권한을 남용 안 할 만큼의 여러 가지 국민적 통제 장치가 있느냐? 그런다 보면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것을 지금 아까 10월 27일 이후에 국회에서 설령 우리가 잘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지금 검찰은 재료에 올라와 있는데 경찰 개혁 문제는 아예 올라와 있지 않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그 문제, 하여튼 뭐 저도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다음번 처리해야 할 건 검찰 관련 법안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그런 데서 당연히 경찰 개혁안도 같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는 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긴 한데, 그 아마 21대 국회 처음 열리자마자 이제 그게 경찰이 더 이상한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빨리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뭐 그거는 21대 국회 선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과연 국회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은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니까, 물론 뭐 지금 못하면 그때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건 좋겠지만,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는 별로 그렇게 썩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10월 27일 이후부터 이번 20대 국회에서 저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검경 간의 무슨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좋은 수사 구조를 만드느냐 쪽이니까, 그래서 수사 구조 개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수사 구조 개혁을 10월 27일부터 어떻게 잘 해내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우선 이제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정치권 안에서 그 문제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좀 더 이 문제에 힘을 모으고 좋은 추진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한데 이번 이제 조국 장관 임명권을 놓고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그만두실 때였죠. 장관님께서 이제 법무장관 1년 정도 하신 다음에 당으로 복귀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 후임 문제를 할 때 지금 그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민정수석은 아니었고, 민정수석은 그때는 아마 물러난 직후였죠. 그냥 비서실장이었던가? 비서실장. 뭐 하여튼 아니, 예. 비서실장 되기 전일 겁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예, 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예. 하여튼 당시 민정수석은 전해철 수석이었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으로 이제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재인 그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 굉장히 그 대통령이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한나라당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못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잘 기억나지 않고요.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잘 네. 그런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사실은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물러나면서 대통령께 한 사람을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 누구라고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아는 예, 예. 아주 그 개혁적인 분이라고 저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분이신데 뭐 그런 사실은 사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개인적인 건의를 해본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실제 자리는 아까 검찰 출신으로 갔죠. 김성호라는 분이었죠. 예. 제가 이제 그 뭐 얼핏 든 생각은 뭐냐면은 문재인 장관 당신이 그 법무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좀 그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 오히려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그 제동에 의해서 대통령 측근이 된다. 또 그 다음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워낙 없다, 그 당시에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번 선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김은태 의장이나 민주당에서 아주 그 확실하게 반대를 해서 못 되셨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최근에 알려진 일이 오히려 이거 아닌가요?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바로 그 법무장관이 됐잖아요. 그때 뭐 민주당이 뭐 극력 반대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 이제 조국 장관이나 윤석열 뭐 총장 체제 때도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 무렵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법무장관 하려고 하다가 못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느낀 거는, 저분이 그래서 그 조국 장관 임명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당신이 그 법무장관이 되는 거에 되지 못했고, 그리고 검찰 개혁이 결국은 그 불발됐고, 뭐 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 조국 장관 임명을 그렇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의 문제는 뭐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개혁도 사실 자꾸 이제 입법을 통한 개혁이라는 사실을 자꾸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되지. 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초창기에도 그 처음에 1년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17대 총선 그 탄핵 직후에 만들어진 그 국회에서는 충분히 좀 개혁 입법들을 했어야 하는데. 뭐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가 뭐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검찰 개혁이 이렇게 크게 아까 뭐 빠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았던 시절이죠. 입법할 때 검찰 법안에 안 들어갔었죠. 국가보안법 뭐 등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검찰이 이렇게까지 그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 특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 행태를 보면서 검찰 개혁 문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측면이 있겠죠. 이것 뭐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개혁되려면 검찰 자체의 권한도 분산시켜야 되지만 청와대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 검찰을
독립시켰다는 그런 요인은 작아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확고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신 거 아닌가요? 아, 물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꼭 뭐 그건 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주장한 것은 저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금 와서 저도 더 결실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법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윤석열 총장하고 워낙 이제 대치 상태니까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엊그제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휘하에 있는 공무원 조직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게 준사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현재 법체계로는 법무장관이라는 뭐랄까요, 중간, 뭘 하나 세워서 검찰을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지시를 하게 만들고 또 구체적인 지시는 검찰총장만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이 법의 구조인데 그 구조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일선지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도 수시로 팩스가 왔다 갔다 하고 보고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제가 이명박 정권 때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대통령이나 정권이 선량한 거 아까 저도 제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장관할 때는 그래도 검찰을 잘 관리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건 좀 선량한 거지만은 제도로 본다면 항상 권력이라는 것은 늘 사악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무렵에 국정원 과거사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진짜 그 국정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아무런 오히려 관심이 없다. 불러주지도 않고 보고 듣지도 않고 해서 이제 그게 불만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진짜로 대통령이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거는 이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뀌어야 할 대통령이 바뀌어야 검찰도 바뀌고 국정원도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너무 성선설에 기초하신 게 아닌가. 권력의 본질은 기구의 본질은 악마적인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수사받는 이제 그런 와중에 돌아가시게 되는 참극까지 이제 겪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말 절실한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또다시 그러니까 장관님 하실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심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아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동시에 아까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거대 권력으로서 그게 이제 분권이 되고 국민적 통제를 받게 만드는 일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이게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저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좀 궁금하고 한 거 하나만 좀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법을 만들지 않고도 그 장관의 권능으로서 할 수 있었을 법한 일인데 왜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국정과거사위원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에도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4대 권력기관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 그 4개 만들어라 하고 대통령이 지시하셨고 3개는 만들어져서 이제 하여튼 나름 진행이 됐는데 검찰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장관으로 들어가셨을 때 좀 시기가 좀 지났다 하더라도 다른 개혁은 못 하더라도 과거사위원회 정도는 물론 제가 과거사위원회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죠. 들어갔는데 그쪽에 다른 3개 위원회가 언제 보통 출범했습니까? 2004년 11월
12월쯤입니다. 아, 그렇군요. 법정이 제일 먼저 예. 11월 1일. 그럼 이제 제가 부임한 시점은 한 6개월여 지난 시점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예. 제 전임 장관 때 예. 그 문제가 그러니까 뭐 청와대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 과거사위원회는 만드는 걸 보류하자 하는 결정을 내려놨다고 제가 청와대하고는 협의해서요. 예, 예.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다시 꺼내기도 이미 어려운. 그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약간의 좀 하여튼 뭐 이유가 어쨌든 그건 좀 뭐랄까요? 뭐 신의 측이 어긋난달까요?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정도 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제가 꺼내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하고 미리 얘기가 좀 있었다. 예, 그런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장관이 정말 중요하죠. 일선에서 그 또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천정배 의원께서도 강조하셨었던 게 검찰 개혁이 법무장관만 갖고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검찰 개혁에 역시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여의도일 수밖에 없는 국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개혁을 제도로서 바꿔놓지 않는 한 그건 사람한테 맡기는 개혁은 사람 맡기면은 그냥 허물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그 국회가 제대로 하려면 결국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국회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또 이제 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그런데 국회에 나와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걸 이제 자꾸 제도화나 개혁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국회들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좀 하려고 했다가 검찰에 보복을 당한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주성영 의원이라고 있었죠. 한나라당 대구 출신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 모욕하는 발언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이들 싫어했던 사람인데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 검경 이제 그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셨지만 당시 그 신문 기사에 있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런 사람이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가 다음번에 무슨 검찰이 소환하고 뭐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공천 탈락이 되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던가 공천 탈락이 됐던가 이제 그래서 그거는 신문 기사에 보면은 검찰의 보복이다 이제 하는 그 표현을 받았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검찰권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정말 그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검찰 자신이 워낙 큰 권력, 더구나 그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뭐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앞장선 사람들이 사실은 약점이 없어야 되죠. 뭐 이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것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그 전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쯤에서 아마 도입된 절차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구속영장 신청하면 그냥 판사가 알아서 사인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판사 앞에 가서 그래도 다 자기 방어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개선이었는데 그 김대중 더구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들어서서 그 당시에 법무부도 아닌 검찰총장이 나서 가지고 그걸 후퇴시켰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히 없앤 건 지금도 있는데 그걸 후퇴시킨데 그걸 검찰이 주도했고 물론 법원에서는 반대했어요. 사법부에서는 사법부는 별로
국회 힘이 없었고. 아니,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절차 아닙니까? 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개정을 검찰총장이 주도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검찰총 어떻게 주도하느냐? 각 검사들이요, 자기 지역구원한테 전화해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로비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때 제가 그때 초선 때인데 저도 좀 더구나 우리 정부였는데 김대중 정부였는데 그래서 저도 좀 비분 관계에서 아마 그때 막 반대 토론도 하고 뭐 난리를 하고 졌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표결 결과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호퇴했었죠. 호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만 해도 이제 물론 그건 20여 년 전 일이니까 지금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20년 전보다 검찰 힘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이 더 절실해진 거고요. 더 커졌다고 봐야지. 아니 뭐 커졌는가 모르지만 우리 국민적 영향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커져 있지요. 저는 이제 국민적 영향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촛불 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촛불 혁명이 사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결론인데요. 네,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맡은 지금 사실은 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는 걸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기간도 다 지나고 이제 와서 그걸 뭐겠다고 하는 것이요? 대단히 안타깝고. 근데 이게 검찰 개혁뿐만 아닙니다. 뭐 재벌 개혁이든 무슨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20대 국회에도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처리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예컨대 16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은 110 몇 석밖에 아니고 나머지 180석을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 또 어쩔 때는 촛불 입법연대를 만들자. 이런 걸 늘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 다수파를 형성해서 밀고 갔더라면 아마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이 지금 굉장한 성과가 있었겠죠. 그 정치력이 대단히 부족했었다 하는 점에 대한 비판은 아마 또는 지금 현 정부가 면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정말 일모도원 이런 말이 생각나죠. 갈 길은 먼데 해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해가 지지만 또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밤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제 그 중요한 과제인데 그걸 버티고 나면 또 새 아침에 떠오릅니다. 국민들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검찰 권력이 더 세졌다고 보는데 이제 장관님께서는 검찰 개혁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근거도 바로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영향이 커졌다는 대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집중되는 다른 여러 개혁들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관료 엘리트들이 기득권이죠. 국방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다 그렇게 돼 있는 그 관료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을 깨야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우선 청와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무장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 거기에 대해서 좀 당부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말씀 마치실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모든 개혁은 어찌 보면은 이제 개혁을 강력히 바라는 세력과 개혁에 저항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의 한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정치든 뭐든 싸움판을 우리가 일부러 일으킬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단호하게 개혁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힘으로도 밀고 힘이라는 게 쿠데타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국민적 힘과 국회에서의 입법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우리 기득권 세력을 명확하게 비난하고 무력화시키는 거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오늘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을 뺀 나머지도 얼마든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력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혁 세력에 속하는 여러 정치 지도자나 뭐 이분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이 검찰 개혁을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사실은 불편한 자리일 수 있죠. 과거의 실패담을 좀 반추하는 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천정배 장관님 모시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정치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 검찰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에 대한 그 강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래 김인회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이재화 변호사님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 분노하다 정치검찰 그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7가지 사건이 하나하나 다 기가 막힌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도록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저희 강의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이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예고가 나갔었던 김인회 교수님의 그 강연은 취소됐고 대신 이재화 변호사님을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더 듣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